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 무렵에 갔는지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에 돌아가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씨 사이에 난 박재옥 씨가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박재옥 씨 이야기, 그리고 김호남 씨 이야기, 그리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박정희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이혈란 씨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주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박재옥 씨 이야기는 누적 조회수로 한 2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반응 중에서 왜 유경수 여사 이야기는 안 하느냐, 첫째 여인, 둘째 여인 이야기를 했으면 셋째 여인으로서 유경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경수 여사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었으므로 대충 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세월이 기억을 쓸어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잘 알지만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 또는 청장년 세대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을 때 뭐 기자 생활도 하고 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동시대 인물인데, 나이는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유경수 여사는 1925년생이고 저는 45년생이니까 20살 위에지만은 다 우리의 삼촌 세대 정도 되죠. 그런데 역시 유경수 여사 사망 후, 즉 1974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모른다면 제가 한번 다시 박정희 유경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박정희 유경수, 박정희로서는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만난 이혈란 씨는 박정희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났습니다. 박정희가 말하자면은 뭡니까, 이거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남노당 세포로서 구속이 되어서 고문을 받고 사형 구형에 징역 10년 선고에 겨우 백선엽 장군을 만나서 형 집행 면제가 되어서 군복을 벗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이혈란 씨를 만났는데, 이혈란 씨는 너무나 성격이 강인하고 섬세하고, 그럴수록 박정희는 이혈란 씨를 여자로서 더 좋아하고, 그러나 결국 이혈란 씨가 1950년 2월 6일에 가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타난 여자가 유경수 여사죠. 그런데 유경수 하면 꼭 뒤에 여사를 붙여야 되는 무슨 의무감 같은 걸 제가 느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박정희 하면 대통령이 저절로 붙는데, 그것은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18년 동안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 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존경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마치 불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으니까 대통령 여사 떼고 불러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경수 반드시 여사가 붙어야 된다.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유경수의 이미지가 워낙 좋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 뒤에 퍼스트 레디가 항상 유경수 여사와 비교가 됩니다. 이게 아주 불리한 점이죠. 유경수 여사는 그 용모나 말이나 그분의 행동이 아주 절제되고, 어떻게 보면 참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깔끔하고 또 약점 잡히지 않는 이런 성격의 유경수 여사, 그것도
그 역할을 한 10여 년, 14년 정도 했으니까 다른 5년짜리 퍼스트 레디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희가 다시 군인으로 복직을 합니다. 장교로 복직을 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의 남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령으로 복직을 하고 1950년 여름 결정적인 순간이죠. 우리 국군이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다부동 전투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무렵 박정희 소령은 육군본부의 전투정복과장이라는 아주 요직에 있었습니다. 전투정복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구와 부산, 육군본부가 대구로 갔다가 나중에 결국 또 부산으로 갑니다. 이때 한 분이 박정희 소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대구 사범의 한 해 후배인 송재천이었습니다. 송재천 씨는 고향이 유교사와 같은 충북 옥천인데 옥천 농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사로 재직을 해가지고 군사교육을 받고 한 경력 때문에 전쟁이 터지니까 군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근무를 할까? 선배인 박정희 소령을 찾아갔더니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전투정보과에 포로 신문관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포로 신문관으로 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송재천 씨가 유경수 여사와 다리를 놓게 되는데 송재천 씨의 외가 쪽 동생뻘 되는 사람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유경수 여사. 근데 유경수 여사는 그 집안이 옥천의 아주 부자입니다. 그 육종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가 육종관, 어머니가 이경영인데 육종관 씨는 부호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미 자동차를 5대나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일제시대 때 이 총독부 관리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육종관 씨의 형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인으로 귀화해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든든한 백이 돼가지고 육종관 씨는 일제시대 때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첩이 5명이었습니다. 첩이 5명. 그리고 본처는 아까 말한 이경영 씨였죠. 그런데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영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도. 그래서 박정희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송재천 씨입니다. 송재천 씨가 어느 날 박정희 소령을 찾아와서 과장님 왜 혼자 사십니까? 가족이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고 위로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좋은 섹시가 있어야지. 송소위는 유경수 여사가 바로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6살입니다. 제가 보기엔 만점인데 과장님이 보시면은 만점이 될지 0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소령이 그저 그런 섹시가 있느냐고 하는 정도고 별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의사표현이 좀 소극적입니다. 며칠 뒤에 송소령이 다시 또 유경수 여사, 유경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정희의 대답이 그럼 한번 만나 보기나 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송재천 소위는 영도에 살고 있던 그리고 새빵을 빌어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뻘 되는 이경영 여사를 찾아갔어요. 이모님,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영수 누이 출가 안 시키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제가 모시는 상관입니다. 인품이 그만입니다. 성씨는 고령 박씨입니다. 이경영 여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이 이경영 여사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게 되고 육종관 씨는 싫어하게 되는데 이경영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장모 될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장인이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유경수 여사의 뜻이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한 분 만납니다. 부산에서 아마 1950년 8월 하순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을 보러 갈 때의 유경수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감동적으로 소개를 하곤 하는데, 제가 쓴 박정희 전기를 읽어보고 이 대목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본인 기자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목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그때는 박정희 전기 13권 나오기 전인데 한 권이 나온 적이, 일본에서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영도에 가서 이제 미래의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방문 앞에서 박정희 소령은 군화의 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바라본 사람이 바로 유경수였습니다. 유경수는 나중에 그 기억을 박목월 시인에게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말씀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이게 박목월 씨가 쓴 유경수 여사 전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다. 참 멋진 말입니다. 뒷모습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의 뒷모습이 뭐냐? 앞모습, 옆모습, 얼굴은 참 많이 가꾸는데 뒷모습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조갑제 TV에 육성 녹음 자료를 올린 게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 유경수 여사가 외국어 대학교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인문이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시면은 평소 생각하는 이미지의 유경수 여사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충청도 아줌마 같은 수더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이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말을 돌리기도 하고 해서 아주 뭡니까? 영리한 분이라는 인상은 받는데, 거기서 또 한 분 남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랬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1950년의 박정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들어가서 육종관, 이경영 두 분 앞에 앉았습니다. 유경수는
찻잔을 나른 뒤 부모 옆에 단정히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옷차림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인사를 드리고 박정희는 자리를 떴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언니에게 동생 육예수 씨가 있었습니다. 육예수 씨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육예수 씨가 언니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경수는 달아오른 볼을 사 안으며 생글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육예수 씨의 증언입니다. 표정은 밝았다고 합니다. 언니 웃는 것 보니 마음이 들었나 봐. 글쎄 눈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콧날이 날카로워 성깔이 있어 배더구나. 그러나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듯한 그 눈에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밤 이제 일종의 중매를 한 송재천 씨가 유경수를 찾아가서 박소령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고 합니다. 유경수는 미래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사람은 체격도 작고 볼품이 없지만 마음이 아주 단단한 것 같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주 좋던데요. 그때도 뒷모습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이 부끄러움을 좀 타는 분입니다. 제가 박정희를 평할 때 소심담대하다고 합니다. 소심하면서도 간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선을 보러 갈 때 아주 떨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갔다는 게 당시 전투정보과에 부하로서 근무했던 한무엽대위의 증언입니다. 송재천 씨가 이제 박정희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맛은 본 소감을 물었는데 싫다는 내색도 좋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는 만만한 사이인 김재춘 소령에게는 이런 말을 털어놓더랍니다. 뭐 키가 나보다 큰 것 같고 보기는 봤는데 다시 만나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미루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후일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박정희는 이제 바빴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중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당시에 만주군관학교 동기인 이한림은 준장으로서 부군단정이었고 육사 2기 동기생은 거의 다 대령으로 진급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숙군수사로 재판을 받은 그 경력이 해가지고 중령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령으로 진급한 다음에 9월 22일 날 부산에 있던 육군본부가 대구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는 육군본부를 대구로 옮기는 그 일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정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이동작전을 지휘하는 박정희의 모습이 아주 근사했다고 합니다. 후배 송재천 씨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때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는지는 이게 아마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육종관 씨는 우선 군인을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군인이 싫은 데다가 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이 차이는 1917년생이 박정희, 1925년생이 유경수 여사니까 8살 차이입니다. 결혼을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군인에게 영수를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이경영 씨가 유경수 여사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수는 이미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영은 남편이 반대해도
유경수 여사 편을 듭니다. 이 집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분란이 났습니다. 이미 영수도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 같으니 성사시켜 줍시다. 이렇게 이경영 씨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육종관 씨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말을 참 순종하는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데 한편 또 이경영 씨 입장에서도 좀 남편에 대한 불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남편이 소실을 5명이나 두었습니다. 소실을 5명이나 두었는데 이경영 여사는 쭉 참고 내색하지 않고 그 5명의 첩첩 소실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 잘 다루는 거지 어떻게 첩을 5명이나 준 남편에게 좋은 생각만 존경하는 마음만 생기겠습니까? 육종환 씨가 놀라지 마십시오. 5살 5첩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은 사람 빼고 생존자가 18명입니다. 18명. 무슨 세종대왕도 아니고 말이죠. 18명을 낳았는데 이런 집안을 꾸려가는 안살림을 책임진 이경영 여사의 고민은 어떠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유경수는 또 아버지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육종관 씨는 부자인데 이 소실들을 그냥 놀려두지를 않았습니다. 소실들을 일을 시키고 해서 일종의 공장, 농장처럼 자기 집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은 유경수 배화여고 출신인 또 한때 유경수 여사도 이 중학교에서 가사 담당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남짓. 그래서 꼼꼼한 유경수 여사가 집안 전체의 격리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임을 받는 딸도 아버지의 뜻과 달리 결혼하겠다고 하고 이경영 여사도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약혼입니다. 약혼 하면은 이제 결혼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 약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정언이 있습니다. 박정희, 유경수의 약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대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동성로 내거리, 이게 대충 9월로 추정이 됩니다. 동성로 내거리 자유백화점역 1식당 3화식당에서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영건 중위를만 데리고 갔습니다. 648기입니다. 전투정보과 사무실에서 이영건 중위에게 나하고 식사나 하러 갈까 하고 말을 툭 건네더랍니다. 다른 과원들은 점심 먹으러 나가고 없었어요. 이영건은 영문도 모르고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식당방에 들어가니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긴 처녀가 할머니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겼다. 이영건 씨는 그 뒤에 뭐 정치도 하고 또 민족중흥회 회장도 하신 분인데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긴 처녀가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그 기억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애를 한참 하고 있던 김종필 중위와 박정희의 조카 박영옥 씨도 박정희 편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걸로 약혼식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영, 유경수, 박정희, 이영건, 김종필 그리고 박영옥 씨 등이 식사하는 걸로 해서 이제 약혼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혼이죠. 결혼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육종관, 장인이 될 육종관 씨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은 어떤 무렵이냐? 이제 북진입니다. 북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8선 돌파, 10월 18일 평양 함락, 평양을 다시 탈환하죠. 그리고 10월 19일 중공군 수십만 명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10월 25일 처음으로 중공군이 산에 매복했다가 북진하는 국군을 칩니다. 중공군의 게임. 그리고 소강상태. 그러다가 11월 하순에 다시 총공세를 할 때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개시를 해가지고 유엔군이 무너집니다. 총퇴각이 시작됩니다. 이게 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이 빼앗기는 일사후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결혼식은 1950년 12월에 12월 12일로 기억됩니다. 대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육종관 씨의 반대, 이경영 씨의 설득, 그래서 안 먹히는 이런 상황은 요 다음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이 좋았다. 사람은 얼굴로는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속일 수 없다. 박정희의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했다고 하는 유경수 여사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